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학단원 첫 번째 단원에 들어서 학습한 옛노래 세 편의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제망매가이고요. 제망매가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비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누이의 제사를 지낼 때 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접하는 갈래이니만큼 이 갈래자 특징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망매가는 향가에 해당하는 노래였죠. 향가가 향가인 이유는 향찰로 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향찰은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향찰이 되겠는데요. 이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한문의 해석과는 다르다고 했었죠. 한자의 음을 빌린 부분과 한자의 뜻을 빌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음독과 훈독을 섞어서 우리말의 문법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다 표현을 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향찰로 기록한 노래가 되겠고요. 향찰로 표기했다. 그래서 그 향찰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김한진 해독본이었습니다. 이 향찰은 신라시대 때 향가를 표기할 때 잠깐 쓰였다가 사라진 그런 표기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라시대부터 불려졌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로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 초까지 불려진 노래였습니다. 이것도 시조와 우리가 더불어서 비교를 했었지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 서, 결의 구조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결구,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서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제망매가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비는 그런 요절에 슬퍼하는 노래라 라고 했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생사는 삶과 죽음이 되겠죠. 삶과 죽음의 길은 예가 어디일까요? 여기 이승이 되겠죠. 이승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때의 나는 누구일까요? 죽은 누이가 되겠죠. 얘는 이승이 될 것이고요. 나는 죽은 누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간다는 말은 죽은 누이가 했어야 될 말이겠죠.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런 말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죽은 누이의 그런 요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가을 이른 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처럼이니까 직유법에 쓰이고 있네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한 가지에 났는데도 그 떨어진 잎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대목이죠. 여기서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가 될 것이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서 부분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른 바람은 잎을 떨어뜨리는 그 바람이 일찍 불었다는 뜻이니까 불행이 일찍 닥쳐온 걸 얘기하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이의 요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한 가지라는 의미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잎이 붙어있던 곳이 가지고요. 한 가지에서 났다는 것이니까 그 월명사와 그 죽은 누이가 한 가지에서 난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른 바람은 이른 불행, 일찍 닥쳐온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떨어질 잎은 죽은, 떨어지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고요. 잎이 누이가 되니까 죽은 누이가 되겠죠. 한 가지에 났다라는 얘기는 한 부모, 이들의 부모를 지칭합니다. 서희의 마지막 구를 보시면 가는 곳을 모르온저라고 가는 곳을 모르겠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간다는 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가는 것은 누이가 가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곳은 이번엔 저승이 될 것이고요. 내가 누이가 이 떠나는 곳조차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탈찰에서 만날 나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했을 때 미타찰이라는 곳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라고 했죠. 누이가 가는 곳을 모르지만 아마 누이가 극락세계로 갔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담긴 부분이 되겠고요.
누이를 만날 그날까지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누이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설명했던 것을 정리하자면 미타찰은 네, 극락세계. 네, 여기서는 미타찰이 또 극락세계에서 만나겠다라는 거니까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극락세계나 내세에 대한 것은 어떤 불교적인 불교 사상이 담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결구를 우리가 맺는 구절이라고 해서 향가의 낙구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결구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활동에서도 확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조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떤 시상을 집약하고 정서를 고양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향가의 낙구는요. 네,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요. 네, 보통 이 향가 낙구 감탄사의 기능은 정서를 고양하고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합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시상을 전환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조 두 편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작품은 성상문의 이 몸이 죽어가서입니다.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자, 이 지금 시적 화자는 죽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이 이어지고 있죠. 봉래산 제1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이 봉래상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가지가 축 늘어진 아주 큰 소나무가 되겠다. 백설이 만건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이 백설이 만건곤은 건곤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으로 가득 찰 때 나 홀로 푸르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조에서는 대비되는 시어를 찾았었는데요.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네, 백설이고요. 그리고 낙락장송이 되겠죠. 낙락장송이 독야청청하겠다라는 건 역시 똑같이 백설과 대비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백설의 의미를 보자면 작품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낙락장송에게 닥치는 시련, 고난, 역경, 불행 이런 게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외제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이 작품이 정산문이 사육신의 한 사람이고 단종을 유배 보내던 단종의 복귀를 이렇게 염원하던 그런 충신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백설은 수양세군의 득세 그다음 수양세군 그 세력 일파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수양대군의 득세 를 의미할 것이고요. 이 낙락장송이 이 백설과 대비를 이루는 존재이면서 독야청청 푸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푸를 것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도 홀로 푸르겠다라는 의지는 굳은 절개, 지조 이런 것을 상징하죠. 굳은 절개, 지조. 이 독야청청의 주체가 낙락장송이기 때문에 이 두 시어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은 절개, 지조를 지키겠다는 다짐, 의지. 겠다는 다짐, 의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시어에서는 색지 대비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백설이 흰색이라면 낙락장송, 독야청청은 푸른색의 색지 대비를 이루고 있었죠. 네, 앞서서 향가 작품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시조 작품의 특징을 또 형식적인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는 사음보의 정형시죠. 사음보고요. 정형시였습니다. 이러한 시조 형식을 우리가 평시조라고 불렀고요. 활동지에서 다른 사서시조와 비교해서 보기도 했었죠. 평시조의 일반적인 특징이 이렇고요. 시조는 향가가 신라시대 때부터 불려졌다는 거에 비해서 시조는 고려 말에 시작돼서 조선시대에 주로 많이 향유가 됐던 발달을 했던 그런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앞서 성산문의 시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굽이굽이 펴리라 라는 시조인데요. 일단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내고 싶다는 것은 동지가 밤이 가장 긴 그런 시기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은 이 시적 화자에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미 부재하는 부정적인 시간이 되겠고요. 혼자 외롭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허리를 베어낸다 라고 했으니까 이 밤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인 것처럼 잘라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초장에 드러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하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다 라고 특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중장을 보시면 춘풍 이불 아래, 춘풍은 봄바람 같은 따뜻한 이불을 말합니다. 그 따뜻한 이불 속에 고기, 서리서리라고 하는 긴 물체를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은 상태니까 그 밤을 이렇게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가 어론님, 사랑하는 님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 그러면 동짓달 기나긴 밤은 우리가 님이 부재하는 외로움의 시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했고요. 어론님 오신 날 밤은 님과 함께하는 그저 긍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짧게 느껴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그날 밤에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리서리라든지 구비구비라든지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음성 상징어가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